마음 챙김의 시 류시화 역금. 날개를 주었다. 내 날개였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살아온 날들이 살아갈 날들에게 묻는다. 마음 챙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 놓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멕시코의 보카술사, 영국 선언의 선언장, 기원전 1세기의 랍비와 숫비의 시인뿐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와 베스와바 심보로스카 같은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 그리고 라다크 사원벽에 시를 적은 무명시,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시인들이 나와 타인과 인생에 대한 운율 깃든 통찰로 독자를 초대한다. 아름다운 시들을 모았다고 해서 좋은 시집이 되지는 않는다. 진실한 깨달음이 시의 문을 여는 순간이 있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과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에 이어 새롭게 소개하는 마음 챙김의 시들, 삶의 무늬를 담은 한 편 한 편의 시가 가슴에 파문을 일으킨다. 한때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들은 영원히 너의 것이 된다. 내가 그것들을 떠나보낸다 해도 그것들은 원을 그리며 너에게 돌아온다. 그것들은 너 자신의 일부가 된다. 앨런 긴즈버그. 어떤 것들. 마지막 날들. 무슨 일일지 짐작이 간다라고 그는 일기에 적었다. 다음날 진료실에 그녀의 혈액 전문의가 굳은 얼굴로 앉아있고 의사의 조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백혈병이 재발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요. 네 사람 모두 울었다. 그는 얼마나 남았는지, 왜 지금 재발이 되었는지 질문했고 그녀는 단지 이렇게만 물었다. 집에서 죽어도 될까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그들은 그녀의 약부터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녀는 구토를 했다. 그녀가 울지 않고 조용히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는 소리내어 흐느껴 울었다. 밤에 그는 전화기를 들어 주위에 소식을 알렸고 지인들 모두 충격을 받았다. 이튿날 아침 두 사람은 그녀의 시선집, 그렇게 못할 수도에 널시 고르는 작업을 했고 그녀의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를 정했으며 신문의 부고 기사에 제공할 단어들을 쓰고 수정했다. 그 다음날 그녀의 시집 작업을 더 했으며 그녀가 힘이 어깨에 느껴지는 걸 보고 그는 말했다. 이 일을 지금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나중으로 미루자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해야 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고는 이내 기력이 다해 잠이 들면서 말했다. 재밌었지요? 우리 함께 일한 것이 당신은 안 좋았어요? 그가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옷을 입혀야 할까? 당신을 묻을 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녀가 말했다. 나는 흰색 실루아르 카미즈가 어떨까 생각했어. 그가 말했다. 그들이 1년 반 전 인도 폰디체리에 갔을 때 산 옷이었다. 그 이후 그 옷을 입었을 때가 가장 건강해 보였고 예뻐 보였다.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1년 전 자다가 눈을 떴는데 흰색 살와르 카미즈를 입고 간 속에 누워있는 그녀가 보였다. 그럼에도 그는 계획을 그만둘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쑥 말했다. 우리 강아지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당신 무덤에 뿌릴 거야. 그녀는 웃었고 큰 눈에 생기가 돌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순 아들에게 좋겠네요.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꽃무늬 베개에 묻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일들이 기억나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모험에 대해 말했다. 결혼했을 때 차를 몰고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니 중국과 인도를 이행하니 그리고 평범한 날들도 해상했다. 농장에서 보낸 여름들 둘이 함께 시를 썼니 개를 데리고 산책하고 큰 소리로 안톤 체홉의 희곡을 낭독하더니 그는 자신들에게 더 없는 행복을 안겨주고 새로 칠한 침대에서 휴식하게 해준 오후의 숱한 미래들을 이야기했고 그녀는 와락 눈물을 쏟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그만 이제 그만. 마지막 눈을 감기 전 사흘 동안 그녀는 대소변을 가릴 수 없게 되어 두 팔로 안아다가 변기 겸용 의자에 앉혀줘야만 했다. 그가 그녀를 닦아준 후 침대에 눕혀주었다. 5시에 그는 개에게 먹을 걸 주고 방으로 돌아와 그녀가 방 맞은편 등받이 높은 수직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설 수도 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녀가 넘어질까봐 겁이 나 그는 병원으로 데려갈 구급차를 불렀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말하자 그녀는 입술이 일그러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꼭 그래야만 해요? 그는 구급차를 질수했다. 그녀가 말했다.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어줘요. 죽는 것은 간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가장 나쁜 것은 헤어지는 일이에요. 그녀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함께 길게 누워 있었다. 서로를 어루만지며 그녀는 계속 그를 바라보았다. 그 아름답고 둥글고 큰 갈색 눈을 그에게서 한순간도 떼지 않았다. 여전히 빛나고 깜박이지도 않고 사랑과 두려움이 타오르는 눈을 한 사람씩 찾아왔다. 오래된 친구들, 가장 가까운 이들이 이 마음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처음에 그녀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 짓고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런 다음에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또 그 다음에는 한쪽 입꼬리가 약간 위로 올라갔다. 마지막 날에는 말없이 바라보며 손을 둥글게 구부려 작별 인사를 했다. 눈은 꼼짝하지 않고 크게 뜬 채로 그녀의 두 눈이 엉시하고 있는 그녀의 옆자리를 떠나며 그가 말했다. 이 편지들을 상자에 넣을게. 3시간 동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마지막 말을 했다. 좋아요. 그날 밤 8시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눈을 뜨고 있었다. 미약한 호흡만이 남은 채 그녀 몸을 구부려 그녀의 창백하고 차가운 입술에 다시 입맞춤을 했다. 그리고 그 입술이 마지막 힘을 다해 살짝 벌렸다가 우물이며 그의 입맞춤에 화답하는 걸 느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창백한 손가락을 꽉 쥐고 팔목을 뺨 높이까지 올리고 있었다. 욕실 세면대 위에 놔둔 여신상처럼 이따금 그녀의 오른쪽 주먹이 그녀의 뺨 쪽으로 움직이거나 경련을 일으켰다. 그렇게 12시간 동안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그녀의 큰 코뼈 튀어나온 부분을 계속 긁어주었다. 뚜렷하고 그의 달콤하기까지 한 냄새가 그녀의 벌어진 입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폐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그녀의 둥근 갈색 눈을 감겨주었다. 도널드 홀. 인생에 대한 격리감을 시로 표현한 시인 도널드 홀은 미시간 대학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살 연하의 제자 제인 캐니언을 만나 결혼했다. 뉴햄퍼셔 주 계관 시인으로 선정된 만큼 뛰어난 시인이었던 제인은 도널드와 23 해를 살고 백혈병으로 47세의 세상을 떠났다. 둘의 삶은 다큐멘터리 함께한 삶으로 제작되어 에미상을 수상했다. 그 셔츠는 그의 목에 닿고 그의 등을 매만진다. 그것은 그의 옆구리를 미끄러져 내린다. 심지어 그의 벨트 아래로 바지 안으로 내려간다. 운 좋은 셔츠. 제인이 도널드에 대해 쓴 시. 우리에게는 작별의 말이 없다. 소코야 하고 나는 불렀다. 주름살 투성이 속 검은 연못 같은 그녀의 지혜로운 눈을 들여다보며 아타바스카어에서는 서로 헤어질 때 뭐라고 해요? 작별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바람에 걸린 그녀의 얼굴 위로 언덕 마음의 잔물결이 지나갔다. 아, 없어 하고 말하며 그녀는 반짝이는 강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나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우리는 그냥 털라 하고 말하지. 그것은 또 만나자는 뜻이야. 우리는 결코 헤어지지 않아. 너의 입이 너의 가슴에 작별의 말을 하는 적이 있니? 그녀는 초롱꽃이 나타난 것처럼 가만히 나를 만졌다. 헤어지면 서로 잊게 된단다. 그러면 보잘것없는 존재가 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쓰지 않아. 우리는 늘 내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한단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에게는 작별의 말이 없단다. 메리 톨마운틴. 소코야는 아타바스카어로 이모라는 뜻. 아타바스카는 북미 원주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군으로 알래스카어와 아파치족어 등 같은 계통의 30개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봄이 벚나무에게 하는 것을 너에게 하고 싶어.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내가 태어날 때 탄생을 주관하는 천사가 상자 하나를 주며 내기에 속삭였다. 세상에 내려가 마음이 힘들 때면 이 상자를 열어보라고. 그 투명한 상자에는 시가 들어있어서 삶의 불안을 느껴 상자를 열 때마다 인간 영혼의 원천에서 흘러나온 시들이 내 앞에 한 편씩 펼쳐졌다. 어떤 시는 비바람을 이겨낸 꽃이고 어떤 시는 히말라야 산길에서 엄발을 녹여준 털실 양말이었으며 어떤 시는 절망의 절벽에서 떨어져 내리는 나를 받쳐준 손이었고 또 어떤 시는 번갯불의 성강을 닮은 새였다. 여기 내 인생의 방에서는 물건들이 계속 바뀐다 라고 미국 시인 앤 섹스턴은 썼지만 내 인생의 방에서는 운율, 단어, 길이가 다른 시들이 계속 이어졌다. 지혜의 통찰력에서 나온 그 시들을 읽으면서 나는 고개의 각도를 돌려 나 자신을 보고 삶의 진실과 마주하고 의문의 답을 찾는 문을 열었으며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진짜 얼굴이 될 뻔한 가면들을 벗을 수 있었다. 당신의 탄생을 주관한 천사가 당신에게 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든 그 천사가 당신에게 부여한 눈썹과 이마의 넓이, 턱의 생김새에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의 운명이 있다. 바로 삶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되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일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영혼을 소유한 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욕망과 결핍, 여러분의 일사, 무서운 병 진단, 실직 등을 헤쳐나가는 여행자가 아닌가. 별에서 별로,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그렇다면 영혼 안에 무엇을 지니고 여행하는가? 사랑인가, 그리움인가, 아니면 순간들의 깨달음인가? 마음챙김 명상의 선구자인 존 카파치는 말한다. 바로 오늘의 당신의 삶을 여행으로, 모험으로 보라.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여행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만일 당신의 삶이 책이라면 현재 머물고 있는 장의 제목을 무엇이라 붙일 것인가? 이 여행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만의 여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따라서 길도 당신 자신의 길이어야 한다. 당신은 다른 누군가의 여행을 흉내내면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할 수는 없다. 시를 읽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세상을 경이롭게 여기는 것이며 여러 세계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는 마음챙김의 소중한 도구이다. 카바친이 설명하듯이 마음챙김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 미약한 숨소리일 뿐인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것, 주위에 있는 것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있는 그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두려움, 고통, 질병, 죽음, 전쟁, 자연재해 등이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것이 영성이다. 충분하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도 충분하다. 이 몇 마디 단어들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이렇게 여기 앉아있는 감문으로도 충분하다. 삶에 이렇게 열려있기를 우리는 거부해왔다. 다시 또다시 바로 이 순간까지 데이비드 화이트 충분하다.
우리는 끝없이 무엇인가가 되어야 하고 땀 흘려 일해야 하고 성취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 호흡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호흡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가끔은 이렇게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본래의 나와 만나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로 존재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도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가 일깨운다. 우리 자신이 실제임에도 우리는 계속 밖에서 실제를 찾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온 세상이 경락에 소용돌이 치는 가운데 지난 30년간 해마다 해온 인도 여행이 불가능해졌음을 깨달은 나는 서귀포 바닷가 귤밭에 있는 돌로 지은 작은 창고를 지필실로 개조하는 작업을 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육체 노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파도 소리를 벌삼아 이 시집의 시들을 고르고 행을 다듬고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었다. 그 시들이 내 숨이 될 때까지 또한 이 시들이 당신의 숨결이 되기를 바라며 그 자체로 내게로는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는 마음챙김의 순간들이었다. 사방 돌벽으로 이루어진 굳건한 창고벽에서 돌을 하나씩 빼내어 창문을 만들고 수십 년 묵은 어둠의 공간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할 때의 감동이 컸다. 아무리 오래된 어둠도 그것이 마음속 어둠일지라도 한순간 빛이 새어들면 검새 사라진다. 힘들게 낸 창을 다시 돌로 막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한 개의 기쁨이 1000개의 슬픔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다. 돌집이 완성될 무렵 이 시집도 완성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하루는 산책 중에 나를 알아본 이에게 아직 원고 상태로 있던 이 시집에 널 파블루 네루다잇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읽어주었다. 파도는 물보라를 일으키며 밀려들고 봄섬 앞바위에는 가마우리 3마리가 검은 실루엣으로 앉아 있었다. 나는 곧 내 갈 길을 갔기 때문에 뒤에 남겨진 그 독자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를 감상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그곳 그 자리에 있었고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그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지필실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 나는 공사를 도와주러 멀리 강주에서 온 독자와 서귀포 올장에 가서 목수국 3그루를 사다가 돌집 하단에 심었다. 돌벽 밑에 흰 밑줄을 꺾듯이 이 시집에 밑줄 쳐진 언제 당신이 그 밑줄을 그었는지 기억이 먼 시들을 훗날 다시 읽는다면 당신은 잃어버리고 지낸 어떤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두려움, 망설임, 냉소와 의심, 물질주의로부터 우리를 치유해주는 부적 같은 힘이 시에는 있다. 세상을 여행하는 중에 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시를 말해달라고 요청하곤 했다. 당연히 모두를 멈칫하게 만들었다. 낯선 이야기에서 흔히 받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린 학생도 있었고 늙은 성직자도 있었으며 학교를 다닌 적 없는 산악지대의 짐꾼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답을 못한 한 노전 장수를 기억한다. 그는 다음날 딸의 공책을 찢은 종이에 적어와서 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거리에서 시를 읽어주며 걸어서 여행하는 수도자들도 만났다. 이 시집에 실린 까브레의 시는 숲비 가수이자 시타르 명연주자인 수자특한이 노래로 불러준 것이다. 소리내어 말해진 모든 언어들은 사실 공기의 떨림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떤 공기의 떨림들은 모여서 시가 되고 노래가 된다. 그 속에 삶의 떨림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우리의 숨결이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숨결을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마야 안젤로는 인생은 숨을 쉰 횟수가 아니라 숨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로 평가된다 라고 말했다. 당신은 숨막히게 사랑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 숨막히게 달려간 순간, 숨막히게 깨어는 순간이 혹은 영혼을 회복시켜준 진정한 접촉, 자신을 증명할 무엇인가에 그토록 몰입한 순간이 그 순간들을 사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다.
누구나 저마다의 시가 있다. 생의 뒤편 어딘가에 적어놓고 온 현실을 살아가느라 잊어버린 순수의 시가 예이츠가 말했듯이 인간은 여러 현을 가진 악기와 같으며 그중 몇 줄은 일상생활의 좁은 관심사들에 의해 소리를 내지만 나머지 현들은 사용되지 않고 잊혀진 채로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에 대한 성찰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지금 손 대신 시를 건네는 것은 어떤가? 멕시코의 복화술사 영구 선언의 선언장 기원전 1세기 헤라피와 숲비의 시인뿐 아니라 파블로 네루다와 비스와와 심보르스카 같은 노벨문학상 수상 시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신세대 시인들 그리고 라다크 사원백에 실린 시를 적은 무명시, 고대와 중세와 현대의 시인들이 나와 타인에 대한 운율 깊던 통찰로 우리를 초대한다. 시는 삶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는 우리 안에 불을 일깨운다. 자신이 마른 지푸라기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럴수록 불이 더 잘 붙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시는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자신이든 세상이든 본질적으로 불완전한지라도 시인은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묻는다. 사실 그것이 전부 아닌가. 나의 진실하기가 왜 그렇게도 어려운 걸까? 겉도록 단순한 일인데 말이다. 그것은 언유도 추상도 아니며 그 밖의 모든 행위는 엇나가는 길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일화가 있다. 이름난 의사가 길에서 환자를 만났다. 의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다리가 나을 때까지 걸어 다니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남자가 말했다. 다 나았는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분명히 상처를 하긴 했는데 치료되려면 몇 달이 걸릴 거야. 바알셈 토브라는 다른 치료사에게 갔었거든요. 의사는 가늘게 되더니 아무 대꾸 없이 가버렸다. 며칠 뒤 그는 하시디즘 유대교 신비주의의 성자 바알셈 토브의 대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치료사라고 주장한다는데 사실이요? 바알셈 토브가 나와서 말했다. 친구여, 신만이 치료사가 될 수 있어. 그러자 의사가 말했다. 우리 서로를 진단해 봅시다. 상대방의 병을 누가 더 잘 진단하는지 시험해 봅시다. 성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원하는 대로 하시오. 의사는 바알셈 토브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1시간 동안 몸에 여기저기를 찔러보고 귓속을 들여다보고 무릎을 두드려 본 뒤 그는 말했다. 어떤 병도 발견할 수 없소. 그러자 바알셈 토브가 말했다. 당연히 발견할 수 없을 것이요. 나는 매 순간 신의 존재를 갈구하기 때문에 신을 느끼지 못하면 가슴에 통증을 느낍니다. 나의 병은 끝없이 신을 갈망하는 것이요. 그런 다음 바알셈 토브는 의사의 눈을 응시한 후 말했다. 매우 귀중한 것을 잃은 적이 있어? 의사가 놀라서 말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비싼 보석을 도둑 맞았소. 아, 그것이 당신의 병이요. 뭐라고요? 보석을 도둑 맞은 것이 내 병이라고요? 바알셈 토브가 말했다. 아니요. 내 병은 신을 갈구하는 것이고 당신의 병은 자신이 한때 그런 갈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잊은 것이요. 저마다의 가슴 안에 그런 갈구가 있었다. 온전히 나로 살고자 하는 순수한 욕망, 인간의 여행을 하는 동안 진실한 감정에서 멀어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비록 상실, 상처, 패배가 그 여행의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당신이 아직 어리던 나이가 많던 제 속의 불처럼 그 의지를 끄트리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내면의 시를 읽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잃었다면 다 잃은 것과 같다. 외부에 표할 수 없는 상실은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내면의 상실까지 강요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츠는 시 후에 썼습니다. 나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 나는 행복하게 살지 않았다. 행복하게 살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다.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기꺼이 껴안는 것이다. 주디 브라운이 시 내에서 썼듯이 기쁨과 슬픔, 그 어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삶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 둘 다에게 네 라고 말해야 한다.
가슴은 문이 되어야 한다. 때로는 그 문 앞에 서서 왜를 물을지라도 모든 순간을 기꺼이 초대할 수 있도록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가슴의 문을 오래 닫아두었으면 안 된다. 까비르가 노래했듯이 모든 호흡마다 그 순간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나는 마음챙김의 진정한 정의라고 이해한다. 시 모음집을 영어로는 에솔러지라고 한다. 그리스에서 유래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꽃모음이다. 의미 그대로 이 시집은 다양한 시들의 모음이다. 꽃은 심어진 그 자리에서만 피지 않는다. 한 번에 인도에서 본 꽃이었을 몇 개 가지고 온 적이 있다. 한 뿌리에서 흰색, 노란색, 분홍색 등 여러 색이 꽃이 피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씨앗을 아무래도 인도교에 좀 더 가까운 서귀포 귤밭에 뿌렸는데 2-3년 후에 보고 깜짝 놀랐다. 넓은 귤밭 여기저기 다양한 색의 붕꽃이 피어 있었다. 꽃은 꽂히면서 꽃을 퍼뜨리는 주체이다. 누가 시를 읽는가? 그래서 아이 웨이웨이가 한 말을 인용하지 않을 수 없다. 시를 읽는 것은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다. 눈앞의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찾는 것이며 다른 삶과 다른 차원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인간 본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젊고 넓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 타인과 나누는 것이다. 인생에서 읽어야 할 시의 적정량이 몇 편인지 모르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잠언 시집,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부터 이 시집까지 전 세계 시인들의 시를 읽고 번역하고 나누었으니 이 생에서 이만한 행운이 어디 있는가. 치유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출간 이후 15년 동안 모은 내가 좋아하는 시들의 결실이 이 시집이다. 시집에 수록할 시 선정담으로 할 일은 시 사용을 허락받는 일이었다. 생존 시인에게는 직접 이메일을 띄우고 작고한 경우에는 저작권자, 대기 배우자나 자녀 혹은 시집을 펴낸 출판사들에 연락했다. 예상하지 않았었다. 겉으로 적극적이고 애정어린 답장을 받게 되리라고는.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온 인류가 존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서 마음 챙김을 위한 시를 소개하겠다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하고 기꺼이 시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 한 시인은 미국에서 동시에 출간하자는 제의까지 했다. 미국 뉴저지 출신의 시인 앨런 바스는 시의 언어 구절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나의 질문에 친절히 답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시기에 그 시를 썼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러했듯이 때로는 슬픔이 촉매가 되어 강한 의지가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고 했다. 삶을 사랑하는 것,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을 때에도 소중히 쥐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탄 종이처럼 손에서 바스러지고 그 타고 남은 채로 목이 메일지라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당신과 함께 앉아서 그 열대의 더위로 숨막히게 하고 공기를 물처럼 무겁게 해 폐보다는 야간미로 숨쉬는 것이 더 나을 때에도 삶을 사랑하는 것, 슬픔이 마치 당신 몸의 일부인 양 당신을 무겁게 할 때에도 아니 그 이상으로 슬픔의 비대한 몸집이 당신을 내리누를 때 내 한 몸으로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당신은 두 손으로 얼굴을 움켜쥐듯 삶을 부여잡고 매력적인 미소도 매혹적인 눈빛도 없는 그저 평범한 그 얼굴에게 말한다. 그래, 너를 받아들일 거야. 너를 다시 사랑할 거야. 앨런 바스. 중요한 것은